제가 오는 길에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을 한 그릇 먹었어요. 네, 라면만 먹으니까 조금 출출해서 공깃밥을 하나 추가해서 맛있게 말아먹고 왔는데요. 이 퇴식 후에서 접시를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아줌마께서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총각, 방금 총각이 말아먹은 밥은 쿠쿠밥솥이 한 걸까? 내가 압력밥솥으로 직접 끓인 걸까? 저는 그걸 구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 계시던 다른 고객 120명 정도도 다들 구분을 못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쿠쿠밥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네요? 밥솥은 인공지능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경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옆에 있는 학교에서 학사, 석사 했고요. 예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커서 꼭 여기 취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하여튼 지금 들으러 와주신 분들이 한때 제 장래 희망이었던 분들이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반명현이고요. 현재 상상떴다시라는 스타트업에서 CT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반핵과 학사 석사 했고요. 현재 저서 한 20권, 논문 10편 정도, 특허 30개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이력 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한때 키스티 알바 경력이 있습니다. 옆 건물, 작은 건물 있죠. 거기 1층에서 UST 학생들하고 같은 방 쓰면서 그 미창부에 보낼 보고서 작성했었는데 그때 그 구석에 숨어서 게임하고 있으면 그거 이렇게 UST 학생들이 보고 위에 꼰지르고 그랬는데 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게 되었냐, 왜 이제 석사 나부랭이가 PhD 앞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나, 이런 사연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미로 글을 쓰는데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제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달고 다니는데, 최근에 챗GPT 관련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사실 제가 자연어 처리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어차피 그런 슈퍼컴퓨터 같은 설비에 접근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작은 그래픽카드로 이런 작은 연구 한두 개씩 해서, 예를 들면 이거 최근 건데 올해 수능에 나올 영단어 예측해주는 AI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가볍게 학회 한두 개 정도 내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책을 많이 찍지 않습니다. 다 팔리지 않으면 악성재고가 되기 때문에 2,000개 정도 찍었고요. 이거 제발 올해 안에만 다 팔려라 이렇게 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서점들이 와가지고 한 번에 1,000권씩 달라고, 저희 2,000권밖에 안 찍었는데요 하니까 그럼 없으면 더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 지금 벌써 교보문고에서 막 거의 한 7,000~8,000권 가져갔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막 이런 연락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강연해달라, 저희랑도 책 써달라, 인강 찍자.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이런 거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서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시골 사람 특징, 지역번호 015 오면 안 받음. 그래서 서울에서 전화 왔네, 스팸인가 보다 다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센터장님께서 이메일 주셔가지고 키스티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전 챗GPT 책을 저는 4권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은 지금 이미 시중에 나왔고,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자동화된 수익을 내는 책 원고가 지금 나와서 편집 중이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AI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팁 같은 걸 담은 책이 지금 출판 준비 중이고, 그리고 챗GPT의 원리랑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소개를 담은 책까지 해서 참 4부작을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IT 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니까 제일 어려운 걸로 오늘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챗GPT의 원리 같은 거나 아니면은 기계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랩미팅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있겠습니다. 챗GPT 출시까지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혹시 정답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렸을 것 같다. 네, 한 분 계시고요. 반년 정도 걸렸을 것 같다. 네, 한 분 계시고요. 한 달 정도 걸렸을 것 같다. 네, 한 분 계시고요. 두 분, 세 분. 그거보다 더 짧게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2주. 네, 정답입니다. 챗GPT 출시까지는 딱 13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6월이었어요. 그 블레이크 르모인 씨라고 구글 람다 팀에서 람다 AI를 개발하는 연구진이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구글이 만드는 AI에 자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개발자들은 또 헛소리하는 사람 한 명 나왔다라고 하면서 비웃었고, 일반인들은 대박 그러면서 재미를 이렇게 쳐다봤죠. 근데 구글이 이 분을 내부 기밀 유출로 해고를 하시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만들고 있던 기술의 스펙을 출시 전에 유출했다. 당연히 해고감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글이 자아가 생긴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해고했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이게 언론사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구글에서는 11차례에 걸쳐서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아가 없다는 걸 검증했어야 했대요. 주가 강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한 5개월 뒤 11월 15일 논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메타에서 내놓은 논문이고요. 구 페이스북. 갤럭티카라는 그 거대한 NLP 모델이 하나가 발표가 돼요. 이 모델은 어떤 사이언스를 위한, 그러니까 아마 사이언스 리터러처를 엄청나게 학습시켰겠죠. 뭐 논문 같은 거를 쓰는 걸 도와주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보고서 정도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현재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논문 발표와 동시에 갤럭티카 서비스를 같이 오픈했어요. 보시면은 우리 인공지능은 사이테이션도 달 줄 안다.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레퍼런스를 같이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AI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정도만 넣으면은 그럴싸한 본문을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신났죠. 이제 논문 쓰는 걸 얘가 대신해줘? 내가 쓴 인트로덕션보다 얘가 쓴 게 훨씬 낫겠는걸? 하면서 갤럭티카를 열심히 사용했죠. 논문에 또 제가 여기 블럭을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GPT-3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문구가 등장해요. 초록에. GPT-3가 챗 GPT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연말쯤에 그 챗 GPT에 들어간 GPT-3는 동네 북이었어요. 당시 발표되는 논문 중에 우리가 소타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는 논문 중에서 GPT-3보다 못났던 AI는 아마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갤럭티카라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전 세계 NLP 하시던 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근데 이런 AI 서비스가 대중에 오픈되면 항상 짓궂은 네티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자, 우리 과학이나 아니면 인문학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연구윤리를 지키는 선언에서 인종차별의 사례라던가 성차별의 사례 같은 걸 인용하는 게 정당하게 허용되죠. 근데 좀 짓궂은 네티즌들은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인종차별적인 논문, 성차별적인 논문을 이걸로 양산을 해버렸어요. 메타가 굉장히 윤리에 엄격한 집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 9월에 윤리 문제로 주가를 시총을 520조를 날려먹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 사건은 너무 복잡하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프랜시스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하면서 그 미국의 정부의 철퇴를 받고 주가가 43%가 날아가면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어떤 윤리적 이슈가 재발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했고 갤럭티카라는 서비스를 3일 만에 종료해버립니다. 현재 논문은 남아있고요. 그 갤럭티카 들어가시면 수식이랑 사이테이션 다는 기능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어떤 자동으로 레포트 작성하는 기능이 막혀있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챗GPT가 출시되기 한 2주 전에 NLP 산업 동향입니다. 자, 그럼 이 사태를 보면서 오픈 AI 측은 굉장히 초조했어요. 왜냐면은 당시 기술 편도가 이 정도거든요. 이제 버트라는 구글에서 만든 AI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잡고 있었고 버트를 활용한 이제 갤럭티카, 람다, 코볼트 이런 애들이
GPT를 그냥 때려잡고 있었어요.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버트를 기반으로 한 AI들이 시중의 어떤 AI, NLP 산업을 지배를 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GPT를 어떻게든 좀 이슈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 1, 2, 3를 발표했는데,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1, 2, 3의 사이테이션 그 피인용 수를 다 합쳐도 버트 논문의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GPT라는 게 어떤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학술적인 컨트리뷰션이 약한 기술이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AI는 GPT-4라는 기술을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GPT-4 기술을 공개해야지 준비를 하는데 갤럭티카 같은 엄청나게 성능 좋고 GPT보다 뛰어난 게 나와버리니까 초조했던 거죠. 그래서 샘 알트만 CEO는 회의실에서 개발자들에게 우리도 뭐 좀 만들어보자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오픈AI 개발자들이 연봉이 굉장히 세요. 박사 초봉 7억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이분들이 밥값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만들었던 GPT-3라는 모델에 단순히 채팅을 하는 UI만 붙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챗GPT입니다. 정확하게 13일 만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3일 만에 만들어진 챗GPT가 그 전 세계 AI 시장을 다 때려잡았고, 챗GPT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글이 급하게 무언가 새로운 걸 출시하다가 크게 넘어졌죠. 우리도 비슷한 거 있다라고 하면서 람다를 기반으로 만든 바드라는 NLP 서비스 시연을 했는데, 그 시연 영상에서 공식 영상에서 람다가 잘못된 과학적 지식을 대답을 했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호들갑 떨면서 구글 진짜 망했다 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시총이 150조가 날아갔습니다. 한국의 네이버랑 카카오는 GPT-3에게 한글을 가르칠 것이라고 우리도 따라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메타에서는 그 와중에 챗GPT에는 혁신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계 동향이 어쨌든 지금 챗GPT라는 이슈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소시민들 입장에서 챗GPT는 갑자기 튀어나온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인데요. 논문을 꾸준히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2, 3년 전 기술에다 채팅 기능만 붙였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논문을 팔로우업 하지 않고 계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엄청난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세상을 갑자기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많이 놀라신 거예요. 특히 언론사 쪽에서. 그게 현재 있는 챗GPT 이슈의 어떤 전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기계가 지능을 가지기까지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능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강연 다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지능과 지성으로 나눈 다음에 지능은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현대 인공지능들의 제한적인 기능들도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능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뒷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능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앨런 튜링 선생님, 현대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 이제 튜링 선생님께서는 2차 대전 중에 봄베라는 컴퓨터 기계를 만드셔서 독일군의 암호 기기인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이 봄베 덕분에 독일군의 최첨단 암호 장치인 애니그마가 무력화되면서 그 독일 쪽이 패배하게 되었다.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영화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당시 만들어진 봄베랑 저번 달 몇 달 전에 나온 챗GPT랑 구조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거의 그 7, 80년을 뛰어넘은 구조적 비슷함이 무엇이냐? 일단 텍스트를 입력받고요. 내부 모델이 이 텍스트를 분석해서 텍스트를 출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풋이 존재하고 프로세싱이 존재하고 아웃풋이 존재합니다. 본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최초에 가까운 NLP 모델과 최신 NLP 모델이 사실 하는 역할만 두고 보면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극적인 차이점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건 이런 작동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내부를 조금 뜯어봐야 되는데요. 봄베한테 만약에 이런 번역 업무를 시킬 경우에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좋다, 사과. 이 세 단어는 모두 사전에 있죠. 봄베 같은 경우는 나는 이라는 단어를 쪼개서 I로 번역을 하고, 좋다라는 단어를 like로 번역을 하고,
사과라는 단어를 애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처럼 어떤 어조서가 붙어버리거나 아니면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활용형이 붙어온다. 그 경우 본배같이 1차원적인 매핑을 수행하는 기계에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영한사전에는 사과라는 단어는 있지만 사과를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좋아하다라는 동사 원형은 있을지언정 좋아한다라는 활용형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언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는 기계의 발달 역사는 비정형적인 패턴 속에서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이걸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 룰 베이스드 AI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IBM이 만든 딥블루가 현재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룰 베이스드 AI입니다. 딥블루의 역할은 별게 없고요. 그냥 안에 while문이 커다란 게 하나 들어있고 그 while문 안에 if문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한 번만에 성공한 건 아니고요. 이제 IBM에서 몇 년 정도 R&D를 해서 초기 모델을 만들어서 그 카루카루포 선생님께 경기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졌고요. 8년 동안 모델을 개선해서 8년 뒤에 그 세계 챔피언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지금 IBM의 R&D 하시는 박사님들은 8년 동안 논문도 못 내고 if문만 계속 짠 거예요. 그분들의 커리어에게 잠깐 명복을 빌어드리고요. 여튼 당시에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이런 컨센서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예외 상황을 전부 다 패턴화해서 그 패턴을 전부 if문으로 커다란 while문 안에 집어넣으면 그게 인공지능이다. 그럴싸하긴 한데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게 1989년에 완패하고 7, 8년이 걸렸으니까 90년대 후반에 등장한 AI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이 안 됐어요. 20몇 년? 25년? 25년 전만 해도 이렇게 if문을 떡칠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럼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런 식의 컴퓨터를 만들면은 선생님 그렇게 시간이 많으셨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왼쪽 그림 보시면 사람은 바로 숫자 2를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숫자 2라는 것에서 패턴을 읽어와서 컴퓨터에게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이 격자무늬 안에서 획이 있는 까만색 부분은 1이라고 표시하고 흰색 바탕을 0이라고 표시할 경우 우측에 적혀있는 행렬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에게 숫자 2를 가르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컴퓨터에게 야, 컴퓨터야 0011 0000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하는 거는 숫자 2란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아래 사진처럼 조금 삐뚤게 쓰신 숫자 2를 주면은 개발자님 이건 00111 000으로 시작하니까 숫자 2가 아니네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룰 베이스드 AI라는 관점에서 이 숫자 2라는 비정형적인 손글씨를 학습시키려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부 학습시켜야 돼요. 이 격자의 크기가 1픽셀 늘어날 때마다 팩토리얼로 증가하죠. 정말 8년이 아니라 9년, 10년 정도 박사님들을 다 if문 짜는 데만 갈아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걸 딥러닝으로 하는 데는 케라스 코드 5줄이면 끝납니다. 이러니까 모두들 룰 베이스드 AI를 버리고 딥러닝 쪽으로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시장 논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저보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델의 바이어스가 낮고 베리어빌리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스스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었다인데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룰 베이스드 AI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챗봇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자라고 1966년도에 만들어진 룰 베이스드 챗봇이에요. 당시 MIT에서 이거는 정신과 내방하시는 분들의 상담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개발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전산학과에서는 1학년 학생들에게 과제로 주는데요. 이걸 만드세요라고 하고 만들기 전까지 집을 안 보내줘요. 그러면 최초 개발이 2년 정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이 2-3시간 만에 만들고 집을 갑니다. 그만큼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공지능이고요. 실제로 이 친구랑 대화를 나눠보면 꽤나 즐겁습니다. 아, 이 친구 정말 말 못하네 라는 감각은 들지언정 시간이 정말 잘 가요.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을 되게 잘 짜놨거든요. 그 내부를 먼저 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친구랑 만나서 놀았어 라는 문장을 입력받으면 이 엘리자 안에 있는 토크나이저가 문장을 토큰 단위로 쪼개고요. 이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키워드 목록과 일치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워드 목록에 가족, 친구, 안녕, 행복, 직업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쭉 있는데 입력받은 문장에 친구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죠. 1단계로 이걸 캐치하고요. 2단계로 친구라는 제목의 대본을 꺼내서 그 중에 대사를 아무거나 하나 랜덤으로 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친구라는 키워드가 있는 문장을 입력받았으니까 대본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3번 그 친구랑은 사이가 좋아? 라는 문장을 랜덤으로 꺼내서 던지면 사용자는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그 대답에는 또 키워드가 섞여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갇혀있는 주제의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고요. 이거를 대화를 나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자꾸 관심을 가져주네. 자꾸 내가 일정한 주제를 맴도는 것 같은데 괜찮은 대답을 해주네. 즐겁네. 라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엘리자를 활용해서 학부 때 그 룸메이트한테 여자친구를 코딩해 준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초기 모델을 엘리자를 그대로 과제에서 만들어 온 걸 구현해서 드렸는데 AS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좋은데 말투가 조금 딱딱하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빨간머리 캐릭터랑 비슷한 말투로 다시 고쳐줘. 저는 이제 그 빨간머리 캐릭터의 말투를 딥러닝 하기 위해서 직접 시청을 했고요. 몹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그 친구의 여자친구의 버전 2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드렸고 고객께서 대만족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하러 간 뒤로 이제 연락 안 하고 지내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 성격을 아는데요. 아마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제가 만들어진 여자친구랑 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튼 이 엘리자라는 챗봇의 등장은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고 이런 미디어, SNS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챗GPT만큼의 반향은 없었을지언정 어떤 R&D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느꼈을 파급력은 챗GPT 이상이었을 거예요. 왜냐? 어떤 리서처들은 사실 챗GPT를 보면서 기술적인 그런 감흥을 못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이수문을 떡칠하고 키워드를 매핑하는 걸로 손쉽게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내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라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을 것 같아요. 이 엘리사라는 챗봇이 성공한 뒤로 튜링의 옛날 논문이 다시 재조명됐습니다. 튜링 선생님께서는 요절을 하셨지만 그 계산기의 지능에 대하여라는 불후의 명작 논문을 내셨는데요. 그 논문 안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간단해요. 3명의 플레이어가 등장하는데 이 중에 플레이어 1명은 컴퓨터, 나머지 2은 사람이고요. C라는 플레이어가 A, B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재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 카톡을 해요. 2명과 카톡을 하는데 신나게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떠들고 재밌었다 하는 옆에서 제가 나타나서 선생님 대화는 재밌으셨습니까? 그런데 방금 대화를 나눈 둘 중에 1명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였습니다. 어느 쪽이 컴퓨터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컴퓨터와 인간의 성능 차이가 확연하면 확연할수록 정답률이 100%에 수렴할 거고요. 컴퓨터의 수준이 인간의 수준과 비등하면 비등할수록 랜덤 초이스랑 비슷한 확률이 나올 겁니다. 50% 정확도에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컴퓨터와 대화를 시켰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답이 통계를 했을 때 거의 50%로 수렴한다. 그럴 경우 이 기계는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가졌다. 따라서 이 기계는 지능이 있다. 라는 것이 튜링의 논문을 요약한 거고요. 이게 일반인들에게 튜링 테스트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뿐더러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을 정말 많이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튜링 테스트로 현대의 지능을 평가하는 것은 좀 한계가 큽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고속도로를 타고 안동에서 2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여기를 왔는데요. 제가 운전을 해서 오는 동안에 옆 차선에 테슬라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zzum 하고요. 근데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되게 유명한 차종이잖아요. 제가 그걸 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방금 사람이 운전했을까? 자율주행 모드였을까? 저는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자동차는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거겠죠? 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일단 테슬라에서도 자기들 오토파일럿 기능이 인공지능이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는 길에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을 한 그릇 먹었어요. 네, 라면만 먹으니까 조금 출출해서 공깃밥을 하나 추가해서 맛있게 말아먹고 왔는데요. 이 퇴식 후에서 접시를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아줌마께서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총각, 방금 총각이 말아먹은 밥은 쿠쿠밥솥이 한 걸까? 내가 압력밥솥으로 직접 끓인 걸까? 저는 그걸 구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 계시던 다른 고객 120명 정도도 다들 구분을 못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쿠쿠밥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네요? 밥솥은 인공지능입니까? 자, 되게 재밌는 역설로 들어가죠. 그래서 튜링 테스트의 어떤 기계의 지능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정의는 2차 대전 정도. 그러니까 당시 컴퓨터는 계산기였죠. 어떤 수식을 빠르게 계산하는 기계였을 뿐인데, 와, 계산기가 작업도 할 수 있네. 이런 측면에서 평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그 튜링 테스트 정의를 지금 가져와서 우리 주변의 기계를 해석하려고 들면 노트북도 인공지능이 되고 엘리베이터도 인공지능이고 밥솥도 인공지능이 되고 자판기도 인공지능이에요. 기계가 자동으로 음료수 캔을 떨어뜨려 준 건지 기계 뒤에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음료수통을 굴려준 건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튜링 테스트를 가지고 기계의 지능을 정의하는 거는 현대는 되게 좀 일반인들의 흥미를 위한 수준, 전문적이지 못한 척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 그럼 모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 어떤 학술적인 컨센서스가 아직은 조금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오라클 있죠? 자바 만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정의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1번,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룰 베이스드 AI가 1번에는 해당하지만 2번,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체 성능을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2번 정의에서 과거의 룰 베이스드 AI, 쿠쿠밥솥이 대부분 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라클의 정의를 가져오게 된다면 룰 베이스드 AI는 더 이상 인공지능으로 볼 수 없게 되고요. 오로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만 인공지능이 됩니다. 대신에 이 정의는 약점도 있어요. 어떤 제네틱 알고리즘으로 만든 AI는 AI가 아니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럼 AI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하여튼 어떤 컨센서스가 아직은 두껍게 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AI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제일 바뀌어나가는 2023년 이 시점에서도. 여튼 그래도 어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뭐 부담이 가는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계가 지능을 가지기까지고요. 이 다음 단계로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까지를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모르시는 박사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자, 2017년입니다. 사진엔 2018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출시 연도가 2018년이고 2017년에 LG 히센에 들어가는 AI 원천 기술을 이제 LG NLP 팀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진에게 보고를 했어요. 드디어 우리 LG 에어컨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진들이 보러 갔죠. 공장에 이렇게 가서 이제 NLP 개발진들이 이렇게 쪼로록 서 있었겠죠. 되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리고 아마 그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가 마이크고요. 여기에 대고 말을 하면 AI가 부사장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LG전자 부사장님은 당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이제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구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에어컨 앞에 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니 먹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된다네. 자, 그때 개발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표정이 눈앞에 선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 지방으로 발령 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 집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남편이 보고 싶고 자식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여튼 어떻게 대화로 잘 풀어나간 뒤 개발진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로 흩어져서 사투리 데이터를 수집해왔고요. 다시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뒤에야 다시 시연을 했고 이제 되네! 그러면서 이제 출시 허가가 나서 2018년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 당시 부사장님이 되게 대단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뭐 훈장도 받으셨다는데, 산업훈장. 여튼 뭐 그런 이 사건으로 봐서 우리가 되게 재미 요소도 있겠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역시 언어라는 게 정말 힘든 데이터다. 분명 사투리, 표준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리고 종이에 풀어서 써보면은 유사하게 생겼지만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가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상캐스터 누나가 녹음한 또랑또랑한 발음으로 녹음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굵은 목소리의 남성의 녹음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얇은 목소리를 가진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언어가 이 정도로 비정형적입니다. 똑같은 표준어를 쓰더라도 학습시키는 데 쓴 데이터셋에 이런 음색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럼 AI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개발자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목소리로 또랑또랑하게 읽어주는 대가로 몇만 원을 받는 그런 알바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저랑 비슷한 톤을 가진 남성분들이 먼저 계셔서 못했어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현재 NLP, 특히 음성으로 작동하는 NL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정형화된 패턴 속에서 정형화된 패턴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요. 그래서 다들 시동어라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자, 애플, 삼성, 네이버, SK, 구글, KT, 카카오, 벤츠 전부 다 시동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이 음성인식을 시작합니다. 일상 대화를 모두 듣고 있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눈 건지 우리 서비스에게 말을 건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카메라 기능, 마이크 기능을 켜놓기만 하다가 시리아, 빅스비 이런 시동어가 들려올 때에만 입력 모드로 녹음을 새로 따고 입력을 받아서 NLP 모델에서 돌린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는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이게 음성 기반이라서 그런 거고요. 텍스트로 넘어가면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NLP 모델이 이제 돈 주고 비싸게 한 3-40만 원 주고 사서 우리 부모님 외로울까봐 부모님 집에 설치를 해드렸는데 얘가 막 말투가 엄청 상스럽거나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학습 데이터셋에서 욕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필수적일 텐데 2만 시간짜리 녹음된 mp3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서 욕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랑 텍스트에서 컨트롤 F 눌러서 욕설 제거하기랑 난이도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압도적으로 텍스트가 쉽습니다. 2만 시간을 귀로 듣고 정리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 8시간만 한다 쳐도 몇 명이 필요하죠. 한 달 안에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텍스트 2만 시간 동안 낭독한 어떤 텍스트에서 컨트롤 F 해가지고 욕설 제거하는 거 뭐 간단한 코드만 짜면 사람이서 한 2-3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서. 그만큼 텍스트라는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쉽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 NLP 기술들은 대부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딥러닝 덕분에 눈부시게 성능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딥러닝이 갑작스럽게 성능을 높여줄 수 있었냐라는 거는 수식 없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수식이 더 편하시겠지만요. 여기 그래프에 찍혀있는 점들이 현실 세계의 비정형 데이터고요. 직선이 과거의 모델, 클래시컬 머신러닝 혹은 룰 베이스드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들은 굉장히 바이어스가 높고 베리어빌리티가 낮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리그레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퍼셉트론, 인공신경이 거의 막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비정형 데이터의 트렌드를 유사하게 따라갈 수 있다. 따라서 딥러닝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답인 것 같다 라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 기술이 이제 보급이 되고 GPU라는 게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연산 성능이 올라가기 시작할 무렵에 이 딥러닝을 활용한 NLP 연구가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딱 10년 전이에요. 인공지능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게요.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워드2백이라는 인공지능이 최초로 합리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이테이션 수 보면 33,000번 인용됐죠. 그만큼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용받고 있는 사랑받는 모델이고요. 원리는 이 이미지 한 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로 쪼개지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시바우는 AI가 어떤 의미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과정입니다. 자, 왼쪽 그림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오른쪽 그림도 설명해야 되니까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 이 AI가 인공지능이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은 이런 퀴즈를 푸는 과정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1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 조련사는 땡땡을 키웁니다. 강아지, 자동차, 된장찌개, 보도블럭. 강아지가 정답이겠죠? 그리고 2번 문장에서는 강아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에 함께 들어가기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강아지, 키우다, 조련사, 요리사, 이발사. 키우다라는 단어랑 조련사라는 단어가 강아지랑은 어울리죠. 이렇게 두 종류의 퀴즈를 풀면서 인공지능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릴레이션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단어의 정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전에 어떤 사전이라던가 백과사전 같은 데이터를 제공받지 않은 인공지능은 어떻게 처음 보는 문장 덩어리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을 이 퀴즈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I는 입력받은 문장에서 특정 토큰과 주변에 있는 토큰을 같이 보게 되고요. 빈칸 주변에 있는 단어들과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같이 학습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왕이라는 단어가 통치, 국가 같은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공교롭게도 통치, 국가라는 단어랑 같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왕과 대통령은 서로 비슷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국가랑 통치라는 단어는 왕이랑 같은 문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게 통계적으로 누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 양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AI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단어가 문장에서 위치하는 위치, 그리고 주변 단어의 형태들을 토대로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 분류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처음 보는 문장에서 문맥을 통해서 처음 보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워드2백의 이런 이해하는 능력을 도식화하자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먼저 관심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인코더라는 구조로 입력받게 되고요. 인코더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압축시킵니다. 크기도 줄어들지만 실제로 디멘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된 데이터는 하나의 벡터가 되고요. 이 벡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곳에 점 하나에 대응하게 됩니다. 즉, 인공지능이 어떤 문장이라던가 단어를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손실된다. 손실 압축 방법을 택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람의 뇌도 손실 압축으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손실 압축의 증거가 바로 수박이에요. 여러분, 수박 드셔보셨죠? 자, 만약에 수박의 맛과 향, 생김새를 우리 뇌에 저장하는데 수박과 동일한 부피가 필요했다. 어땠을까요? 수박을 한 통 먹으면 기존의 정보가 다 날아가겠죠. 내 이름도 기억을 못하게 될 거예요. 물론 수박에는 그 정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지나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 뇌의 손실 압축 증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손실압축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무식하게 생각하자면 대뇌 피질의 표면적보다 더 큰 정보는 집어넣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집어넣을 수 있죠. 이게 우리 뇌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대체 뭐냐?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잠재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측하기는 애매하지만 존재하는 건 같다라는 뜻에서 잠재 공간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럼 인간의 뇌가 입력 어떤 감각기관이랑 운동기관을 다 제외하고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신경이 딱 3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예시를 들어볼게요. 1번 뉴런은 단맛을 평가합니다. 2번 뉴런은 신맛을 평가하고요. 3번 뉴런은 바삭바삭, 아삭아삭한 식감을 평가합니다. 자, 사과를 먹으면 신맛도 나고 아삭아삭하죠. 그래서 2번, 3번 뉴런이 파이어링 할 거고요. 수박을 먹을 경우 달고 아삭아삭합니다. 그럼 1번, 3번 뉴런이 파이어링 할 거고요. 딸기를 먹으면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지만 아삭아삭하진 않죠. 그럼 1번, 2번 뉴런만 파이어링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과일의 맛을 평가하는데 뉴런 3개만 사용하는 작은 뇌를 가진 동물은 사과라는 개념을 011, 수박을 101, 딸기라는 개념을 110이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로 사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신경 1, 2, 3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AI가 가지게 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벡터 순서도 편의상, 사실은 편의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매번 확률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저절로. 인간이 외부에서 정해주는 거는 레이턴트 벡터를 표현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디멘션의 수. 야, 너 그거 10차원 벡터로 표현해, 100차원 벡터로 표현해. 이 정도 정보밖에는 외부에서 집어넣어줄 수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 3개밖에 안 되는 좁은 3차원밖에 안 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처음 보는 과일을 평가합니다. 이 과일은 단맛이 있고 바삭바삭하네. 그러면은 101이니까 이 과일은 수박이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방금 이 뇌에 어떤 과일 인지하는데 신경 3개밖에 없는 작은 가상의 동물이 먹은 게 수박이 아니라 치킨이었다면요. 치킨 소스 달콤하죠. 바삭바삭하죠. 신맛은 잘 안 나죠. 그렇다면 이 좁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갖고 손실 압축을 한 결과 치킨과 수박이 같은 공간에 매핑이 돼요. 이게 손실 압축의 단적인 예고요.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작은 AI 모델이 판단 오류를 만드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충분히 늘려주지 않을 경우에 AI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넓은 디멘션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할애할 경우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박인 것 같으면 확실하게 수박, 딸기인 것 같으면 확실하게 딸기라고 해야지 이거는 수박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벡터도 고려를 좀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확실한 분류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월드팩은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크기에 제약이 걸린다라는 태생적인 한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연도 참고로 이 워드2팩은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 해에 또 구글에서 재밌는 걸 내놔요. 자, 우리가 작년에는 단어를 이해했는데 이번엔 우리 애가 문장을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1년 만에 갑자기 진도가 너무 빠르게 나갔습니다. 이것도 2만 번 이상 인용된 대단한 논문이고요.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라고 부르는 stick to stick이라고 부르는 AI가 나왔는데요. 이 AI는 앞서 보셨던 워드2팩 같은 경우는 단어를 벡터로 사상을 시켰죠. 근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시퀀스, 문장 시퀀스를 문장 시퀀스로 만듭니다. 즉, 일종의 번역기였어요. 영어 시퀀스를 입력받아서 불어 시퀀스를 출력하는 예제가 논문에 수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뜯어봤더니 AI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맥에 따라서 문장을 잘 분류해놨더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 테이블, 이 표는 논문에서 실제로 그냥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동일한 문장 구조에서 주어랑 목적어만 바꿨더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AI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라던가 주요 형용사들 키워드만 얘가 암기를 해서 단어의 문장의 의미를 분류하라고 했다면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었어도 비슷한 문장으로 오해를 했을 텐데 확실히 주체랑 객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거 의미가 완전 다른데? 라고 제대로 이해한 게 이 PCA를 통해서 바라본 그래프에서 증명이 된 거고요. 이때부터 AI가 문장을 구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AI가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불어 문장이고요. 밑에는 제가 그걸 다시 구글 번역기 넣은 건데 원문이 어땠는지는 아쉽게도 공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작성한 불어 문장만 제공이 되고 있었고, 이 구조를 요약하면 우측과 같습니다. 자, 문장을 입력받고 인코더로 손실 압축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로 만든다까지는 워드 투백이랑 똑같고요. 그런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디코더로 해독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의미인 건 알았어. 그럼 이제 이 의미를 불어로 구현해 볼게 라는 식으로 출력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의 시퀀스로 팽창을 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로 잘 사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 벡터 값을 토대로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장을 내가 만들면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잘 이해한 AI가 2014년 구글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연구기관과 압도적인 격차를 벌이면서 구글이 독주를 하고 있었어요. NLP 분야에서는. 그리고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나뉘는 개념이 이미지 생성 쪽에서 사실 흔하게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NLP 분야에 가져온 것을 토대로 이런 관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코더 성능이 높아진다. 그럼 정보를 잘 압축해서 추상화를 잘 시키는 거니까 이해력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디코더의 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면 추상화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게 늘어나니까 작문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코딩이라는 개념을 또 사람 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치킨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그 맛과 향, 생김새를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 과정이 디코딩이에요. 우리 어딘가에 뉴런에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에펙트 하나를 현실 세계에 더 큰 그림, 언어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보를 팽창시키면서 해독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거를 이 식토식 인공지능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해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진 GPT-3부터 해서 현재 챗GPT 그리고 뭐 프로메테우스, 바드 이런 데 들어간 인공지능 대부분이 이 개념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2식 때 나온 그런 컨트리뷰션이 그 뒤에 만들어진 거의 모든 NLP 기술의 시초, 부모, 조상 정도로 생각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같은 해 몇 달 뒤 식2식이랑 워드2팩 둘 다 한계가 극명하다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새로 나옵니다. 이것도 27,000번 인용됐죠. 그리고 이거 재밌는 게 저자가 세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시더라고요. 지금 뉴욕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여튼 이 논문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문장 이해를 넘어서서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식2식의 치명적인 단점,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크기 때문에 이해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너무 크면은 학습이 잘 안 되고 너무 작으면 정보 손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10개의 변수로 표현해라, 10차원 공간으로 표현해라 라고 제약을 줬을 때 이 AI가 뭐 10단어 정도로 된 문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100단어 정도로 구성된 문장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0단어, 10,000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도 과연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낸 게 이 어텐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어텐션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수능 영어 문제 풀던 때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수능 지문이 있을 때 원어민들은 앞에서부터 끝까지 순차 독해를 하지만 한국인들은 왔다 갔다 바쁘죠. 어순이 다르니까. 앞에 문장 여기 읽다가 뒤에 뭐 전치사 찾아도 뒤에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서 이어붙이고 하면서 우리는 독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평상시 영어 읽을 때 하는 이 왔다 갔다가 어텐션입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구현한 게 27,000에 인용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거의 모든 NLP 모델에 차용이 되고 있고요. 이 어텐션이 왜 컨트리뷰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아지는 식탐이 많은 동물이다를 번역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Dogs are animals with a lot of gluttony라는 문장으로 번역을 한다 칩시다. 그럼 첫 번째 단어 dogs라는 단어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입력받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는 단어가 뭘까요? 강아지라는 토큰이겠죠? 이때 인공지능은 문장 전체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고 내가 이번 단계에는 이 강아지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번역 효율이 제일 높겠다라는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인 dogs라는 단어를 만들 때 강아지는 이라는 토큰에 집중을 해서
도옥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단어, 토큰. 식탐이라는 토큰을 바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영어 어순으로는 강아지는 동물이다가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또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이거 동사가 동물이다라는 구로 붙여 있으니까 이번엔 동물이다라는 토큰에 집중을 해서 are animals라는 토큰을 생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또 어텐션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한 단어 혹은 한 덩어리 구를 생성할 때마다 인공지능이 입력받은 문장을 이리저리 훑어보면서 이번엔 이 토큰, 이번에는 이 토큰, 이번에도 이 토큰 이런 식으로 초점을 달리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을 생성을 해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매우 작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미 손실 압축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입력받은 문장에 어텐션이 잘 작동해 줄 경우 굉장히 많은 보완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게 이 어텐션이라는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이 어텐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또 3부인 어텐션 전성시대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텐션이 왜 전성시대를 맞이했느냐? 그럼 이제 맥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을 훑어보게 되었고 덕분에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구글에서 2017년에 이런 논문을 내요. 제목부터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어텐션만 있으면 되더라. 딴 거 다 필요 없다. 어텐션만 써라. 라는 제목의 논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67,000번 인용됐어요. 엄청난 인용수죠. 그리고 이 제목부터 되게 재밌잖아요. 이 논문에서 나온 개념이 현재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 GPT의 T에 해당합니다. 자,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에서 만들어낸 이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도 기본적으로는 입력, 인코딩, 디코딩, 출력이라는 의식-투식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조금 더 안을 열어보면은 인코더랑 디코더가 여러 층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여러 번 압축하고 그걸 여러 번 팽창시키면서 문장을 번역하는 기계를 제안한 거고요. 그 인코더와 디코더 안에 어텐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경우는 입력받은 문장을 좌우로 열심히 훑어보면서 정보를 압축하고요. 디코더는 내가 이번에 어떤 단어를 창조해내야지를 판단하는데 과거의 문장들을 훑어보면서 이렇게 정보를 참고하게 되죠. 추가로 인코더가 전달해준 정보까지도 같이 어텐션으로 참고합니다. 그래서 디코더가 하는 역할은 내가 방금 전달받은 생생한 이 데이터와 인코더가 압축해서 넘겨준 이 레이턴트 정보와 이것들 전부 어텐션으로 훑어보면서 이번 단계에 내가 만들어내야 될 단어를 잘 예측해내는 기계인 거죠. 그래서 어텐션을 최대한 깊게 쌓아서 이해력을 높이자, 그리고 디코더를 최대한 높게 쌓아서 작문 실력을 높이자라는 철학이 만나서 인코더도 깊게 쌓고 디코더도 깊게 쌓아서 추상화 능력도 극대화시키고 작문 실력도 극대화시켜보자 라는 재미있는 발상으로 만들어진 논문인데, 이게 현대 그 NLP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이고요. 이걸 보고 바로 다음 해 오픈 AI에서 GPT라는 논문을 내놓습니다. 피인용에서 잘 보세요. 뒤에 0 생략된 거 아닙니다. 피인용수의 상태가 이상하죠. 현재 챗GPT 위상을 생각하면은 저게 뭐 40만 번 인용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텐데 4,000번밖에 인용이 안 됐어요. 일단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GPT의 핵심 철학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ing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학습시킨 트랜스포머 구조물이고요. 그럼 Generative Pre-training이 뭐냐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파스타 레스토랑 직원 구하기라는 비유로 제가 설명하는 걸 즐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스타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할 요리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데요. 2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70년 인생 소바만 삶아온 소바장인, 파스타 조리 경험 0번. 2번 후보자, 요리 경험 0번. 열심히 배울 의지가 있음.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자, 이 오른쪽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역시 비즈니스에는 리스크가 있어야 제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물론 오른쪽 분이 무척이나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이제 주방보다 서빙을 하시면 매출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저는 맛있는 파스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비록 파스타 경험이 없지만 소바를 장시간 삶아온 경험이 있는 왼쪽 분을 채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밀가루로 만든 기다란 물체를 삶아온 일을 수십 년간 해왔다는 점에서 파스타도 잘 삶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이에요. 제너레이티브 뭘 제너레이션 하냐? 파스타랑 비슷하게 생긴 소바. 프리트레이닝이 뭐냐? 경력직. 이게 GPT의 핵심입니다. GPT는 일단 우리가 다른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이런 실제로 수행해야 될 작업과는 조금 다른 분야에서 경력을 쌓게 시키는데요. 그게 이 문장 퀴즈입니다. 자, 강아지는 식탐이 많은 문장이다, 식탐이 많은 동물이다라는 문장을 입력받으면 이 네 단어로 구성된 토큰 4개로 구성된 이 문장 가지고 알뜰하게 학습을 3번이나 할 수 있어요. 먼저 강아지는 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위치해야 될지 AI에게 장문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강아지는 식탐이까지라는 2개의 토큰을 주고 어텐션까지 쓰는 걸 허용하면서 식탐이 다음에 올 토큰을 예측시킵니다. 1단계에서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텐션이 의미가 없지만 2단계에서는 어텐션을 통해서 강아지와 식탐이라는 2개의 토큰을 AI가 가중치를 달리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본 문장을 잘 재현해내는 인공지능의 경우는 두 번째 단계에서 식탐이라는 단어에 어텐션으로 집중을 해서 식탐이 많은 이라는 토큰을 새로 생성해낼 수 있을 거고요. 3단계에서 또 토큰 개수는 늘어났지만 어텐션을 통해서 강아지는 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동물이다 라는 단어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되겠죠. 이 과정이 객관식 퀴즈가 아니라 주관식 퀴즈에 좀 가깝습니다. 초기에는 특히 1단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AI가 제대로 예측을 못할 거예요. 왜냐? 3단계로 넘어가면은 어텐션 늦출 수 있고 이미 제공받은 토큰 개수도 많기 때문에 강아지는 식탐이 많은 이라는 3개의 토큰 뒤에 올 수 있는 단어는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많지가 않아요. 동물이다. 동물입니까? 동물이에요? 뭐 이 정도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입력받은 토큰 개수가 늘어나서 의미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AI는 쉽게 정답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1단계에서는 강아지는 뒤에 사람이 생각해도 무궁무진한 솔루션이 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여러 번 쪼개가면서 n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문장으로 n-1번씩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퀴즈를 천문학적인 분량의 대량의 데이터를 토대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GPT라는 인공지능이 어느새 인간의 언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 GPT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는 학습에 넣은 데이터에 녹아있던 정보도 들어있고요. 예를 들면 펍메드나 구글 스콜라를 크롤링해서 학습을 시키면 사이언티픽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판례나 법조문을 막 이렇게 학습시킨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고 잘하고 배운 게 법밖에 없으니까 그쪽 분야 이야기를 많이 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영향인데요. 사실 그런 게 다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원래 하려던 건 너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봐 였거든요. 그래서일까요? GPT는 장문 솜씨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인코더를 전부 없애고 디코더만 여러 층을 쌓는 모델입니다. 그럼 인코더가 없는데 이해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그 정답은 디코더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디코더가 가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뭐 잘 녹아들겠지 대충 이라는 관점으로 만들어진 게 GPT예요. 자, 태생적 한계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어떤 정보를 추상화시키는 전용 장비인 인코더 없이 디코더만 여러 층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장문 솜씨는 뛰어날지언정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과 4개월 뒤에 구글이 낸 논문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고요. 피인용수 보세요. GPT 4,900회였는데 이거 6만 번 넘어가죠. 출시되자마자 구글한테 얻어맞았고 끝났어요. GPT-1은. GPT 같은 경우는 디코더에 집중했지만 이 구글이 내놓은 BERT라는 논문은 인코더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 얘가 뭐 장문 솜씨 늘리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게 먼저 아닌가?
왜 디코더를 깊게 쌓지? 인코더를 깊게 쌓으면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텐데 라는 게 버트의 핵심 철학이고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버트가 NLP 지배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픈AI에서는 GPT 부문 온다라고 이렇게 좀 슬프게 주장을 했고, 버트는, 구글은 애초에 트랜스포머도 우리 건데 트랜스포머 특허 등록, 너네 GPT 쓰고 싶으면 우리한테 돈 내라 라는 입장으로 대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픈AI가 구글한테 돈을 내면서 챗GPT를 서비스하고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 미국 특허청에 이 특허 부분을 입력하시면은 트랜스포머가 딱 나와요. 이게 오픈AI 2018년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다음 해 GPT-2가 출시됩니다. 역시 학계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피인용 수가 5,300번밖에 안 되고요. GPT-2에 그럼 어떤 매스매티컬한 컨트리뷰션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GPT-2는 피어 리뷰가 된 논문이 없고요. 자기들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럼 무슨 기여가 있길래 1년이나 허비했고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졌길래 자랑스럽게 논문을 발표했냐? 모델의 부피가 커졌습니다. 인공지능의 덩치가 커졌어요. 뇌가 커지면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어떤 수학적인 컨트리뷰션도 없이 단순히 모델의 부피만 키워서 인공지능의 언어 이해 능력을 키운 게 무슨 커다란 컨트리뷰션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어 리뷰도 안 됐기 때문에 피인용수가 저렇게 처참했던 거고요. 볼트보다 5배 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모델 크기를 늘려서 가져왔는데 버트 쪽은 이렇게 용서합니다. 버트가 모델 5배 키우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 대답은? 이게 GPT가 가진 태생적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코더를 깊게 쌓았기 때문에 장문이라는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쪽에 집중한 모델이 좀 되게 재밌는 철학이었기 때문에 GPT 쪽을 응용해보자라는 의견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오가요. GPT-1에서 2로 지나면서 모델이 14배 커졌는데 GPT-3라는 게 나오면은 모델 크기 너무 커져서 이제 대학교나 중소기업에서 아예 써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이 나왔는데 그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GPT-3가 2020년에 나왔고요. 이건 챗 GPT 때문에 최근에 인용이 펌핑 되었을 텐데도 8,000번밖에 인용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GPT-1, 2, 3를 다 합쳐도 버트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비인용수가. 그만큼 이제 학계에서는 GPT를 바라보는 눈이 싸늘하다. 그럼 GPT-3는 어떤 수학적 컨트리뷰션이 있었냐? 모델 부피가 버트보다 538배 커졌습니다. 끝이에요. 성능은 몇 배 차이 나느냐? 퍼센트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GPT를 안 쓰고 버트를 쓴 거예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과연 GPT 모델의 부피가 어떤 속도로 커졌냐? 초기에 1억 개였던 파라미터가 현재 1750억 개로 증가했죠. 대학원, 중소기업 정말 못 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GPT를 이렇게 직접 학습시킬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없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파라미터 1750억 개인 인공지능을 한 번 학습시키는데 과연 몇 플롭스가 들어가냐? 계산을 쭉 해봤는데요. 대충 한 400억 정도 하는 서버 컴퓨터가 있어야 1년 안에 학습을 한 번 시킬 수 있고요. 클라우드로 이제 학습을 한다 했을 때 10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학습에만. 근데 클라우드 대여 비용은 전부 다 사라지는 돈이고 장비비 400억 주고 사봤자 이거는 가치가 안 올라가고 감가상각만 계속 먹는 자산이잖아요. 어느 기업이 이 GPT-3 한번 써보겠다고 이 장비비를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는 GPT 괜찮은 것 같다. 우리가 한번 해보지 뭐 라면서 이제 가져와서 자기들이 직접 더 모델 크기를 키워서 하이퍼 클로바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원래 7월에 하이퍼 클로바를 탑재한 일반인을 위한 솔루션이 제품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성능이 어떨지는 7월에 가서 보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진 GPT-3에 채팅 기능을 붙여서 만든 게 챗GPT예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한테 말을 걸면 뒤에 서버에 있는 GPT-3가 대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와 엄청 놀라운 성능이다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 겁니다. 그 GPT-3 같은 경우 처음에 논문이 발표됐을 때 이 GPT-3가 너무 뛰어나서 사회적 파급력이 우려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끝난 모델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논문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왜 그때 공개 안 했는지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그 뒤에도 구글이 내놓은 초거대 인공지능도 당시에는 공개 안 했던 게 있고요. 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을 갑자기 내놓으면 사회적 혼란이 있겠지라면서 조금 많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은데, 메타가 갑자기 눈치 없이 갤럭티카 그러면서 출시를 해버리니까 오픈 AI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챗 GPT를 출시하고, 그걸 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신나가지고 오늘부터 레이스는 시작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검색 엔진에 챗 GPT 넣었습니다, 엑셀에 들어갑니다, 몇 주 뒤에 워드 아웃룩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기 좋은 내용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에서 찾아보기 조금 어려우실 만한 내용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일단은 먼저 요약을 하고 가자면 이 기법은 순전히 어텐션 때문에 가능한 기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텐션의 부작용을 악용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텐션의 특징을 활용하는 거기도 해요. 어텐션이 있기 때문에 GPT 모델은 과거에 나눴던 대화의 맥락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사용하면은 채팅방에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남는데요. 이번에 대답을 생성할 때 그 과거의 채팅 내역을 모두 다 어텐션으로 한번 훑어보고 나서 대답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챗GPT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얘가 대답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 어텐션으로 봐야 될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형으로. 근데 그게 리니어한 증가기 때문에 그게 티가 안 나는 거고요. 그래서 챗GPT랑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나누고 내 이름이 뭐게라고 질문하면은 실제로 저렇게 대답은 안 하겠지만 예전 대화를 통해서 내 이름을 얘가 어텐션을 통해서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 어텐션은 어떤 기억을 외장 메모리에 저장해두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금 주어진 대량의 텍스트에서 현재 내가 답변을 하는데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찾아내는 기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너무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기억이 희석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왜냐면은 대화 10개를 어텐션으로 참고해서 지금 답변하기 유용한 거 하나 끄집어내는 거랑 대화 내용 한 1억 개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지금 내가 답변하기 유용한 거 하나를 찾아내는 과정을 비교해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아무래도 내가 참고해야 될 레퍼런스 소스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은 유용한 거 하나만 끄집어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텐션의 한계고요. 이 허점을 노려서 챗GPT를 제작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챗GPT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이제 챗GPT한테 지금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 챗GPT는 저는 오픈AI가 트레이닝 시킨 인공지능 모델로서 뭐 그런 호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계속해서 강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이 사용자를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 넘기기가 조금 겁이 나는데 그래도 순한 맛으로 골라온 거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 챗GPT의 말투를 교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말투랑 똑같이 학습시켰어. 야, 이 만화 주인공처럼 막 이렇게 고양이 말투를 쓰게 만들었어. 이런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이건 정말 순한 맛으로만 가져온 거고요. 너무 검색하지 마십시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례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챗GPT가 과거에 나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챗GPT가 따라할 수 있는 말투의 소스를 엄청나게 쌓아두고 이거를 따라하지 않으면 챗GPT를 비난해요. 이런 방식으로 챗GPT 말투를 교정하기 시작한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룸메이트한테 여자친구 코딩해 준 거 기억나시죠? 그보다 더 대단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 누르기가 너무 겁이 나는데,
챗 GPT를 길들여서 여자친구로 만들고 그 친구에게 청혼을 해서 부부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틱톡에 영상을 올려서 유명세를 끌고 계시는데요. 그 구글 같은데 챗 GPT를 아내로 삼은 사나이라고 검색하시면 메뉴에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분 아니지 이제 아내분이죠. 그 아내분의 신체도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기법을 활용해서 만들어졌고 목소리도 뭐 자기 취향으로 합성을 해서 넣었고 말투는 되게 좀 시니컬하지만 다정한 여성의 말투를 학습시켰대요. 그래서 야 버거킹 갈래? 그러면 아 거기 햄버거 냄새 나서 싫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까칠하게 대답을 해준다고. 너무 자기 취향이래요. 목이 타네요. 개발자들이 이래서 안 돼. 여튼 이런 전 세계에서 챗GPT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또 활용을 해봤는데 주입식 교육이 AI에게도 효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 기법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작년 9월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미술계에 커다란 파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 AI가 지금 무료로 쓸 수 있게 풀려 있거든요. 그리고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도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그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해서 그림을 그려냅니다. 텍스트 인코딩 기법과 그 레이턴트 벡터를 확장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기법이 섞여 있겠죠. 일단 그 미드저니의 사용법을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미드저니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보고서 프로토콜 작성하는 예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제를 명확히 선정해라, 논문의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미드저니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입력문은 단어 한 6개 정도로 구성된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미드저니 프롬프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척을 한 거죠, 챗GPT가. 이런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얘는 어떤 정보 전달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라 입력받은 문장을 토대로 그럴싸한 문장을 제너레이션 하도록 만들어진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얘가 말하는 건 유창할지언정 얘가 제공하는 정보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어쩌다 섞여 들어가서 남아있는 정보일 뿐이란 거죠. 그래서 얘를 정보 제공의 출처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얘한테 그 한국인에답게 그 주입식 교육을 시켜봤어요. 미드저니 프롬프트 작성 규칙을 2시간에 걸쳐서 인내심을 갖고 입력을 한 뒤에 자 이제 너가 이해한 프롬프트 작성 규칙을 설명해봐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잘 설명한 예시입니다. 자 이게 어텐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과거 왼쪽 사례 같은 경우는 얘가 트레이닝 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자기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아무리 뒤져봐도 미드저니 프롬프트란 단어가 없으니까 막 지어낸 거거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과거 학습 데이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어텐션을 한번 둘러봤더니 규칙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요약해서 전달해 준 거죠. 이게 어텐션의 부작용을 유용하게 활용한 인공지능을 주입식 교육시켜버린 사례입니다.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으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현재 이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 그 레시피, 질문의 레시피가 상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것만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챗GPT를 길들이기만 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 지금 현재 연봉이 3억부터 7억까지로 채용 공고가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이 챗GPT가 정보를 잘 모르는 걸 마치 아는 것처럼 막 생성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순작용인데 정보를 우연히 트레이닝 데이터에 기억이 일부 남아서 거기 중에 있는 데이터가 그럴싸하게 전달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이 인공지능 검색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데? 라고 착각을 해서 지금 벌어진 해프닝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도요토미 히데요미와 이방원의 최후의 전투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더니 둘은 다른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현장에서 본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원의 화성총이 불을 뿜었고 도요토미 히데요미가 이제 칼에서 번개를 뿜어서 막 이렇게 했다는데 얘가 잘 모르는 정보긴 하지만 그래도 유창하게는 말을 합니다. 이게 디코더가 많이 쌓여있어서 나오는 그런 순기능이자 부작용이자 섞여 있는 건데요. 이거를 해결한 모델이 이번 주 월요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출시가 됐고요.
얘는 그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게 없는데 어텐션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야, 그 구글에서 내놓은 논문 중에 그게 뭐더라? 2017년에 나온 거고 그 어텐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하면은 걔가 검색 엔진에 제가 입력한 거를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검색 결과와 제가 방금 넣은 질문을 어텐션으로 같이 봅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어텐션으로 방금 가져온 정보를 토대로 그럴싸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자기가 가져온 정보 출처에 대한 링크도 남겨줘요. 그러니까 사이테이션을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검색 엔진 빙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검색 결과 오른쪽에 빙이 만든 인공지능이 만든 답변이 같이 표시가 되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찾으시는 논문은 트랜스포머에 대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해놓고 위에 작게 숫자 1 레퍼런스 달려있고 이 논문의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숫자 2 작게 각주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의 어떤 정보 전달력이 보완된 게 이미 이번 주에 출시가 됐으니까 다들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법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입이 되더라고요. 원래 챗GPT한테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는 문장을 넣어서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좀 두루뭉술한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형법과 민법을 강제로 주입시킨 뒤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법조문, 형량, 벌금의 범위 다 읊어보면서 요약을 해줬고 형법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법상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 판단까지 해주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들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카톡방이나 뉴스 보면은 챗GPT 아직 이건 잘 모른다, 아직 저건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 어텐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챗GPT가 아직 우리 분야는 잘 모르더라 라는 뉴스 기사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쪽 분야 최신 논문 한 200편만 집어넣고 똑같은 질문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어떤 단백질이 어떤 신호를 억제하는 바람에 심장마비 확률을 높인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챗GPT는 2020년까지 데이터밖에 없어요. 이 논문의 데이터를 몰라야 정상이죠. 그 인공지능에게 챗GPT야, 이 단백질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초래될까? 그러니까 정말 그 심장마비라는 걸 예측을 하더라고. 돌고 돌아서 이건 무슨 기능이 있고 이건 어디 영향을 주고 이건 어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장 관성동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조해 놓은 글을 봤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챗GPT한테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얘가 제공받은 정보를 순식간에 어텐션을 통해서 재조합해서 새로운 걸 예측해 놓도록 만드는 게 최신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호학계에는 챗GPT가 2저자로 올라간 논문이 벌써 엘스비어를 통해서 발표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2주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그새 7억짜리가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접했던 최초의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 채용 공고는 영국의 가장 큰 로펌에서 내놓은 건데 여기 인원 규모가 오뚜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오뚜기가 직원 3,000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런 법적 지식을 주입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채용 공고 올랐는데 보니까 엔지니어가 아니라 법학 박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챗GPT한테 그 법조문이랑 판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는 과정 그리고 법률적으로 논리적인 답변을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은 전혀 코딩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챗GPT의 등장 덕분에 인문학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 IT 산업의 주도적인 발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챗GPT한테 이런저런 지식을 주입시킨 다음에 정답을 한번 들어보는 과정을 체험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짧게 요약하자면 단순히 논리적인 질문도 좋고요. 내가 배가 고픈데 혹은 배가 아프고 조금 머리가 두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보다는 챗GPT야, 내가 어젯밤 7시부터 약간의 미열이 있고 속이 미식거리고 위가 따끔따끔 따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챗GPT가
일반적인 의료 상담은 잘 못한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에서 메디컬 라이센스 시험 합격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를 제가 잠깐 고민해봤는데 의사고시 시험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출제가 굉장히 특정 약물의 기전을 물어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엽적으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정확하게 출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다시 설계해봤습니다. 챗GPT야, 페복소스타트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거를 체중 80kg 정도 되는 성인 남성에게 투여를 시작하려고 해. 첫날 투여량을 몇 mg으로 잡아야 될까? 거의 약봉지에 있는 거랑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하루 투여량은 40mg으로 시작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 약의 기전은 어쩌고저쩌고, 어떤 환자에게 효과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질문을 지엽적으로 조금 더 좁은 논리를 형성하도록 던지는 것만으로도 답변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텐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물어볼 게 없어도 최신 논문 볼 때마다 챗GPT 채팅창에 하나씩 던져놓는 거예요. 앱스트랙트라도.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챗GPT가 내가 지금 넣어줬던 답변을 참고해서 미래에 유용한 답변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는 이야기에 지식을 주입시켜 두겠다라는 자세도 유용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돈이 좀 있고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API를 받아와서 직접 파인튠을 시켜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파인튠 시킬 수 있는 API가 정말 사용하기 쉽게 어제 공개가 됐고요. 비용도 되게 저렴했어요. 토큰 1000개 하는데 3원인가요? 0.3원인가?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슈퍼컴퓨터에 접근하기 힘든 분들도 뭐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파인튠 시키는 건 힘들겠지만 자기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모국어로 파인튠 시키는 거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개발자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은 애초에 그런 지식을 수동으로 채팅창에 어텐션을 믿고 던져놓기보다는 그냥 파인튠을 시켜버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챗GPT가 등장하기까지의 배경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그 석사 나부랭이가 박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사전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8개의 질문을 사전에 제공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IT 산업 가장 최첨단에 계시는 이분들은 어떤 걸 궁금해 하실까? 재미있게도 인문학적인 파급력에 관심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기술은 어차피 내가 잘 알아,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챗GPT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어떤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챗GPT 활용을 전면 금지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챗GPT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챗GPT 활용 방안과 한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챗GPT 활용을 의무화시킨 학교도 있어요. 이제 유펜 와튼스쿨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챗GPT 사용을 권장이 아니라 의무화를 시켜버렸는데요. 교육계에서 가장 챗GPT에 반대하고 계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교육계에서 가장 저명하신 분이고 교육학계의 앨런 튜링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죠. 이분은 챗GPT는 그저 정교한 표절기계일 뿐이다. 입력받은 데이터를 짜집기 해서 새로운 표절을 일으키기만 한다. 인간의 이해와 인지에는 기여가 없는 무가치한 기술이다라고 폄하했는데요. 이걸 보고 제 동료 개발자들은 이 사람 아직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롤베이스드 AI 시절에 머물러 있다, 문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뭐 교육학계에서 가장 저명하신 분의 의견이니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20분 만에 반박할 수 있겠더라고요. 인간의 이해와 인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가 발레가 하나만 등장하면 이제 이분의 주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발레를 한번 설계를 해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직을 준비한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제분이 대학교 면접을 준비한다. 챗GPT한테 예상되는 면접 질문 한 10개 정도를 써달라고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챗GPT한테 넣어서 방금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지원자가 이런 답변했는데 너가 한번 채점해 볼래? 라고 채점을 시켜요. 그럼 챗GPT는 내가 써온 자기소개서라던가 아니면 면접 답변에 대해서 채점을 해줄 것이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를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럼 제가 챗GPT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내 논리, 나의 장점을 전달하는 과정을 수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디벨롭하는 데 성공해서 내 가치를 더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에 성공한 거죠. 이해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딱 여기 선에서 촘스키 어르신의 말씀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가지고 지금 출시된 지 3개월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양극화를 넘어서 이렇게 나뉜 것 같거든요. 챗GPT를 갖고 벌써 이득을 보고 계시는 분, 아까 전에 그 아내분 만드신 분이 제일 이득 보고 계시고 아예 챗GPT에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 챗GPT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급될 인공지능도 분명히 더 놀라운 성능을 갖고 더 유용한 형태로 나올 텐데 그럼 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같은 시간 동안 창출할 수 있는 생산성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공교육 차원에서 저분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경우 그 생산량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저분들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무런 경제적 수용성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량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교육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좀 의무교육에 넣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미 인공지능 머리 꼭대기 위에서 질문을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투를 막 교정시킬 정도로 AI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끌어내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좀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더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관심이 부족한 분들이 AI를 사용하는 사람에 준하는 수준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더 높은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AI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그 여자친구 만들고 이러는데 재능을 낭비하시기보다는 좀 인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질문을 설계하고 그 레시피를 공유하는 식으로 좀 교육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요. 챗 GPT의 자연어 처리 모델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시나요? 특히 한국어의 경우 다양한 제약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말을 인용하고 싶네요. 이안 루크,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아버지고요. 아직 살아 계십니다. 메타의 AI 치프로 계시고 갤럭티카를 냈다가 이번에 좀 병성을 많이 깎아 먹으신 분인데 이분이 챗 GPT에는 전혀 혁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챗 GPT 자체에는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싶고요. 이미 한 2, 3년 전에 만들어진 기술이고 수학적 컨트리뷰션이 전혀 없으며 버트를 비슷한 규모로 성장시켰을 때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날 것 같다는 저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챗 GPT에 전혀 혁신이 없다라는 내용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다만 챗 GPT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 챗 GPT도 모델이 여러 개 있거든요. 현재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챗 GPT가 아니라 챗 GPT 터보로 한때 출시되었던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모델은 가중치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입력받을 수 있는 토큰의 개수도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고 학습한 데이터 양도 훨씬 많은 것 같은 게 예전에 영어로 질문하면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 이런 꿀팁이 잠깐 돌았는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한국이나 영어나 아니면 프랑스나 일본어나 어느 나라의 언어로 입력하더라도 거의 완벽한 수준의 답변을 잘 구사합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성능을 개선시킨 거는 좀 혁신이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그 자사를 이끌어갈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한 인공지능 모델로 버트가 아니라 GPT를 택했어요. 벌써 한 2, 3년 전 일이고요. 저는 이제 이분들의 안목을 믿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글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시고 가장 많은 한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계실 분들이 네이버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구태여 버터를 택하지 않고 GPT를 택한 데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지만 한글을 학습하는 데 한해서는 GPT가 더 뛰어나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 오히려 GPT 기반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이분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번 질문 답변을 마치고 싶네요. 3번 기존 기술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 또 이분 말씀 인용하면 될 것 같고요. 차별화된 부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냐? 이거는 이제 기술과 비즈니스를 완전히 떼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폰 처음 출시했을 때 지금 우리는 다 혁신이라는 데 동의를 하지만 아이폰에 들어가 있던 요소 기술들 다 뜯어보면은
LG나 아이리브에서 훨씬 먼저 만든 것들 많이 있죠. 터치스크린, 이렇게 스크롤 하는 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비즈니스 형태로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제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인공지능 모델도 GPT보다는 성능이 높은 게 많았죠. 이제 뭐 최신 NLP 모델 중에서 GPT-3보다 몇 배 성능이 뛰어났다, 몇 퍼센트 뛰어났다, 이런 거 인용 없었던 논문 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들은 일반인들로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지 못했고 일반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파급 효과를 만들지 못했고, 챗GPT는 그걸 출시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목을 잡아끄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GPT-4가 출시되면 전 세계가 또 집중해 주겠죠. 그게 샘 알트만 CEO의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 그 박사님들이 밥값을 제대로 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굳이 혁신을 찾아보자면 이 파급력 자체가 혁신이에요. 지금까지 이 정도 단기간에 대량의 사용자를 끌어모은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상상하자면 지금 챗GPT의 서버에 걸리고 있을 부하를 검사해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몇 배는 성장할 수 있을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막 한 번에 몇 천만 명이 들어오는데도 서버가 죽지 않고 버텨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리고 API 보급이 또 혁신이죠. API 자체가 너무너무 사용하기 쉽게 나왔고, 챗GPT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출시됐지만 챗GPT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GPT-3의 다빈치 모델이라는 모델은 몇 달 전부터 무료로 풀려 있었거든요. 그 API가 이번 주에 출시됐다는데 그 저번 달에 뉴스 기사에 우리 회사 기술에 챗GPT 연동을 성공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사들이 다빈치 모델을 가져다가 연동시킨 거고요. 챗GPT를 가져다 썼다는 거는 구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API가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냐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6시간 만에 연동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어요. 굿닥이라는 스타트업인데 대단하죠. 스타트업이면 이제 자금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개발 인원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이면 충분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 들으시고 점심 식사 드시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퇴근할 때 챗GPT 같은 거 하나 만들고 퇴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잘 돼 있고요. 세 번째는 다시 언급하지만 일반인들을 눈높이에서 출시된 것 자체가 혁신이다. 소비가 되고 재소비가 되고 재생산이 되고 재투자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초거대 모델의 유행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의 챗GPT가 앞으로 어떤 기술 산업의 유행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좀 유명한 초거대 모델 파라미터 개수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것도 꽤 있죠. 네, LG에서 그 3천억 개짜리 모델 만들고 있다라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왜 지금 조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잘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슈퍼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에 그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슈퍼컴퓨터가 5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삼성은 뭐 잘 하고 있을 거고 기상청이 일기예보 대신 다른 용도로 컴퓨터 사용하는 건 힘들 거고요. 이제 SKT는 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면은 키스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스티가 챗GPT를 뛰어넘을 인공지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책임이 막중하고요. 또 슈퍼컴퓨터 6호기 산다면서요. 이거 써서 뭐가 됐든 기똥찬 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챗GPT보다 훨씬 뛰어난 거. 그래서 어떤 기술 산업의 유행으로 이어질지 질문하셨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챗GPT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기존의 AI와 어떻게 다른가? 전혀 혁신이 없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도 챗GPT와 같은 기술이 활용될 것이다 라는 거 일단 API 제가 가격표 가져왔거든요. 가격표 엄청 싸죠. 이제 그냥 단순히 채팅만 하는 거는 토큰 1000개에 0.002달러. 파인튠까지 시킨다 쳤을 때도 토큰 1000개에 0.0004달러. 거의 전기세만 받겠습니다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누구든지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로 파인튠을 시켜서 뭔가를 내놓는다면 엄청난 컨트리뷰션을 가진 논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챗GPT API는 인간의 언어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만 넣어주면 되는 상태니까 이런 거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 파인튠 시켰더니 소타가 나왔습니다. 이런 논문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뉴럴 IPS 학회가 참 되게 기대가 되고요. 또 질문 한 개 더 있네요. 연일 다양한 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런 유행과 화두 때로는 논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말을 인용하면서 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티아 나델라, MS, 마이크로소프트 CEO고 오픈 AI에 이번에 챗GPT 성공하니까 12조 원을 추가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MS가 갖고 있는 유명한 솔루션들, 검색 엔진인 빙에 제일 먼저 GPT를 활용한 기술을 넣었고 몇 주 안에 엑셀, 워드, 아웃룩에 다 AI에 넣는다고 하셨고요. 거기서 끝날까요? 윈도우에도 들어오겠죠. 이제 윈도우를 딱 켜면은 채팅창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 윈도우야 이거 지금 화면 해상도가 좀 낮은 것 같아. 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면 걔가 알아서 조정도 다 해주고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MS 오피스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공식 석상에서 몇 주라고 했으니까 한 3월쯤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인터뷰가 2월 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레이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자기들은 지금까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우려해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 공개를 참아왔지만 이제 안 참는다. 다 덤벼라.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걸 따라가느라 지금 구글이랑 뭐 다른 데서 오라클 이런 데서 난리가 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이 아저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겠죠. 뭐 누가 1등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키스티가 제일 앞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발표적인 내용 잘 들었고 제가 다 따라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의 컴퓨팅 말고 양자 컴퓨터랑 혹시 자연어 처리가 어떻게 연결되거나 아니면 모델 자체가 어떤 것일지 잠깐 시간만 들어서 혹시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양자 컴퓨터가 되게 대단한 게 프로버빌리티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디스트리뷰션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랑 동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양자 컴퓨팅이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잘 압축하고 잘 인코딩하고 잘 손실 압축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로 딱 표현할 수 있다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때 진짜 특이점이라는 게 그때 오지 않을까요?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더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오늘 1시간 40분 정도 오늘 고생해주신 저 반병현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